야 보이십니까? 경복궁이 한눈에 보입니다. 와, 오늘은요 권기봉 여행작가님과 함께 서울여행, 특히나 경복궁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과연 숨어있을지 우리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실까요? 경복궁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둘러볼 곳은 바로 이곳 자선당입니다. 자선당은 세자와 세자빈이 함께 거처했던 궁인데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빈이 살던 곳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건가요? 뭐 자선당도 그렇고 이 경복궁의 여러 건물들을 네. 조선시대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선시대라기보다는 그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 상당수인데요. 아, 이게 해방 이후에 다시 지은 거라고요? 네, 이것만 해도 99년에 다시 지은 거예요. 아, 이게 99년도예요? 예.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구한 말에 경복궁이 복원이 됐지만 네. 일제 들어서면서 다시 파괴가 시작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일제에 의해 훼손된 건축물 중 일부는 요정이나 일본인의 사설 박물관 등으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제 한나라의 궁전을 네네. 약간 이거 너무 좀 치욕스러운 역사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상징의 보통 전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 바뀌었음을 네. 조선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던 거죠. 저는 네. 여기 오자고 하시길래 네. 역시 뭐 세자와 세자빈이 살았던 공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둘이 뭐 러브 스토리가 있다든지 네. 어떤 그런 게 있는지 해서 딱 왔더니 이렇게 아픈 역사들이 다 녹아져 있던 그런 공간이군요. 한때는 세자와 세자빈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기를 약속하며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을 이곳.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근데 여기 생각보다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지금 뭐 요즘 주택에 비하면 좀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당시 체구도 좀 작았고 또 가구를 일반 집처럼 뭐 안에 두는 경우보다는 보통 밖에 다른 공간에 뒀기 때문에 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구획들을 다 계속 갈라놓은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단열의 목적도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경호상의 이유로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눠놓고 왕이 혹은 왕세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다 네. 담겨있는 곳이라는 게 여기만 봐도 딱 느껴지네요. 와, 대단하네요, 이거. 근데 작가님, 네. 이게 신기한 게 여기 왜 이렇게 그물로 막아놨어요? 이거 터넣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예쁘게 보고 좀 이랬을 텐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네. 원래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통 부시라고 불렀어요. 부시요? 예, 부시. 네, 부시. 새가 앉지 못하게 하는 구조물이에요. 새가 이제 똥을 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요산이 주 성분인데 요산에 나무가 좀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새가 앉다 보면 언젠가 또 집을 짓게 되고 그렇죠. 집을 지으면 또 알도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뱀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 부시라고 하는 네. 그물망을 설치했던 거죠. 야, 이게 진짜 여기 왔을 때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숨겨진 코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역사의 공간 혹은 장소라는 것들이 네. 뭐랄까요 좀 더 깊고 융숭하게 아마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정말. 야. 아, 작가님.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먼지 많이 나게. 왜냐면 잔디 좀 깔아놓고 뭐 꽃도 좀 심고 이러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한때 잔디가 깔려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잔디를 깔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일제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요? 조선에서는 이 잔디는 한자로는 사초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무덤에만 맞아요. 거기 무덤에 가면 그 때라고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잔디를 심음으로써 이제 왕조의 역사는 끝이 났다라는 인식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가 진짜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흥미롭고 진짜 중요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궁금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대도님처럼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는 또 역사로부터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여행이라는 게 이제 재미도 재미지만 이런 걸 딱 깨달았을 때 그런 희열감? 이런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경복궁 끄트머리 외진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기가 공간이 아까- 있었어요? 와,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자선당의 원래 석축이에요. 아, 이게 자선당에. 이단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거뭇거뭇 그을음도 묻어져 있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깨져나간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23년에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재로 불에 타버리거든요. 네. 보통 불을 먹었다 표현하는데 네. 가열이 되면서 석질이 푸석푸석해져서 깨어져 나간 흔적들이 네, 여기 다 깨져 나갔어요. 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95년경에 이걸 다시 한국으로 환수해 오긴 했지만 이 위에 건물을 다시 짓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보통 잘 안 오나 봐요. 저 처음 봤어요. 보통 그렇죠. 이게 가장 안쪽에 있고 많은 분들은 이제 중간쯤 오다가 다 봤다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제 시각으로는 사실은 이 자선당의 석축만 봐도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 다사다난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이 정말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 나라의 역사의 터전을 짓밟고 훼손한 일제의 야만성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경복궁 여행을 해봤어요. 항상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 가면은 그냥 그냥 거 옛날 건물이구나 뭐 이러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녔었는데 오늘 정말 여행의 진짜 재미를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꼭 문화재 공간, 역사 공간이 아니더라도 주변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네. 그동안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곧 여행이고 또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작가님 우리 스튜디오 가서 더 얘기를 나눌까요? 네, 그러시죠. 가시죠. 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여행 작가에서 먹고 살 수 있나요?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작가라는 일 자체가 사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정말 들어오는 돈이 80만 원이나 그 밑이었습니다. 초창기에 한 3, 4년 동안은. 네. 근데 이 일들이 점점 쌓여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됐고 네. 근래에 들어서는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수입이 가능해졌어요. 돈 보고 하면은 할 수 없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고 또 재미를 느끼다 보면 자신만의 것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돈만 보고서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자,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해서 네.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세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비로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고 여행 가서도 많은 걸 더 보게 되거든요. 사진 찍기 능력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까요? 요즘엔 사실은 핸드폰, 휴대전화로도 많이 찍어요. 네. 일상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공간, 사람 혹은 현장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사실 카메라의 종류보다도. 카메라에 쓸 어떤 돈과 노력보다는 그런 나만의 시각을 찾아가는 어떤 경험에 더 투자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필요하고 또 절실하고 동시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짐 싸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고민인데요. 네. 여행 갈 때 도대체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작가님의 네, 얼마 동일한 뒤면 가방 속이군요. 네. 얼마 뒤면 이제 필리핀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네. 안전 도구로서 그 헤드랜턴을 아. 어디 가나 챙겨 가거든요. 열흘 동안 입을 옷들. 아, 열흘 동안 입을 옷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빨아서 입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현지에서 또 사서 입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방수 모자. 아재 모자 아니에요. 아재 모자. 아, 이거 네. 예, 이 캐리어만 갖고 가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건 작은 짐 가방입니다. 이렇게 작게 요즘에 이게 제품들이 짐가방이에요, 나와요. 이게. 이제 펼치면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아, 이거 따로 짐가방으로 예, 예. 들고 다닐 수 있는. 저 은색 저거는 뭔가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네. 보통 커피 가는 도구만 가지고 가고 현지에서 이제 원두는 로스팅 한 거를 사서 직접 이제 갈아서 내려서 먹습니다. 겨울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 커피 그 깡통에다가 딱 이제 하면서 로스팅 해가지고 예. 한 잔씩 마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슬리퍼는 뭐 해변 여행이든 산 여행이든 어디서나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슬리퍼는. 특이한 그리고 것도 뭐 좀 있나요? 특이한 거라면 네. 일반 여행진과는 달리 이제 뭐 이 네. 기록 도구들 수첩이나 네. 볼펜을 늘 휴대한다는 거. 아, 여행 기간에 늘 따라서 쓰는 때로는 이게 2개나 3개일 수도 있고요. 네. 이건 뭐예요? 네. 일명 똥주머니. 아이, 아직 이런 게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 왜냐면 한국은 좁으니까. 트레킹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는 네. 입장료를 국립공원을 내면 똥주머니를 무조건 내어줘요. 아. 그리고 이걸 갖다 반납해야 됩니다. 사용한 걸. 네네. 반납하지 않았다면 자연 속에서 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변빈대 나면. 안 썼어요. 막 이럴 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네, 해봤습니다. 네. 네, 물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갖고 가는 네. 거는 정수 물통.
그러니까 도시 여행을 할 때는 그냥 물을 사드시면 되지만 밀림에 들어가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방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로 이제 그 부패가 일어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물통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정수 필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보통 99.999%까지는 박테리아나 이런 걸 다 걸러준다고 하거든요. 와, 그럼 이게 아마존 같은 데서 이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그냥 이걸로 먹으면은 정수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여행 답사를 할 때 자료는 어디서 네. 많이 찾아서 가시나요? 현지에서 오래 살아오신 노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 해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고 네. 열망이 있으면 상대방은 기다려주거든요. 네. 미리 준비성이 있으시면 그 지역 사회에 해당 관청을 미리 이제 인터뷰 신청을 해서 네.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많이 들여다보지 않는 거지만 이미 구한 말에 혹은 조선 중기 이후에 해외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그 사회를 봤는지를 통해 보면 또 지금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죠. 1차 사료에서부터 2차 사료 그리고 현지인들의 인터뷰까지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여행책을 내려면 여행 경비는 누가 주나요? 라는 질문도 좀 있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 예. 어떤 지원을 받아서 여행을 하고 책을 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야기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즉 해외 관광청이나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홍보성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출판사에서 물론 여행 경비를 미리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여행 이 돈으로 하세요가 아니라 나중에 줘야 하는 인세, 책 인세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공짜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는. 네. 그래서 자신이 돈을 가지고 취재를 해서 쓸 때 비로소 나만의 책이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럼 혹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고 기다려서 돈을 마련하셔서 여행을 하신 다음에 책을 쓰셔야 비로소 그게 나의 책이 된다 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 작가님의 네.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요. 네. 평소에 여행 안 가실 때 뭐 네. 하시나요? 강연이 있거나 답사를 이제 제가 스스로 취재를 위해서 나갈 때는 보통 아침 한 8시 반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집에서. 그렇게 일찍이요? 네. 오전에는 이제 주로 자료를 봅니다. 신문을 한두 부씩 꼭 이제 정독을 하고 또 책과 논문 같은 걸 이제 오전 시간에 주로 보고 아, 논문을 본다고요? 논문도 봐야죠. 왜냐하면 그 연구자적 시각으로 다가가는 방식은 또 다른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오후에 이제 주로 강연이나 혹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답사들 이렇게 네. 있고 저녁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통 또 뭐 자료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 자연 다큐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러면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하는 생각들도 들게 되니까요. 그리고 답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취재 다닐 때는 낮에 가는 모습과 오전에 가는 모습 혹은 저녁에 갈 때마다 이 빛깔도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 장소도 여러 차례 이제 답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하루 일과라기보다는 이제 또 역시나 접근 방법이 되겠죠. 한 공간에 대한. 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또 일상이겠죠. 여행 작가가 되시고 나서 뭐 직업병 같은 게 생기신 게 있나요? 참 슬퍼요. 네. 이 직업병은요. 뭐냐 하면 어떤 슬픔이?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휴가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네. 여행 가기 뭐 몇 달 전부터 설레고 그 준비 과정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떠나고 싶을 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떠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설레임이 조금 줄었다는 것. 설레임이 줄었다라는 것은 또 이 여행 작가, 여행과 관련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실인 거죠. 그 느낌을 이제는 다시 얻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권기봉 작가에게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저한테 여행은 세상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큰 창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외딴 세계로 나아가서 저라는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창구이자 세상을 만나는 하나의 또 다른 매개체, 교과서 같은, 책 같은 그런 존재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공부. 여행은 공부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많은 걸, 있겠네요. 많은 걸.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었고요. 아유, 저도 저도 지금 막 짐 싸고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좀 더 오늘 방송하지 말고 일본 갔다 와도 돼요? 한번 쭉 갔다 오고 싶네요. 하여튼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재소간 잡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더라. 다시 들어보니 굉장히 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의 양을 외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의사로 간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why 닥터? 의사분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령 두 군데는 원래 치료하던 대로 원래 계획대로 이제 두 부위는 4번씩 치료할 거예요.